자, 프로젝트 통합 관리 중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입니다.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프로젝트의 채택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조직의 자원을 프로젝트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문서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초기 사항에서 그 프로젝트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프로젝트나 신규 단계에 대한 착수를 공식화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젝트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직접 서로 연결해주고 프로젝트의 공식적 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즉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조직의 어떤 헌신적 그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에서 한 번 수행하든지 아니면은 미리 정해진 시점에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를 보면서 각각의 인풋, 아웃풋, 그리고 툴스 앤 테크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구및 기법보다는 주로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특히 다른 조직 또는 다른 지식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관련된 설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세스, 즉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의 아웃풋, 즉 산출물은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풋 사항들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비즈니스 문서를 해서 비즈니스 케이스와 그 다음에 편입관리 계획서,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인풋입니다. 이 인풋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문서라는 것은 과연 이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즉 어떤 정보들이 여기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즈니스 문서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추진 배경이 이 문서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요구, 즉 사업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 헌장을 만들므로써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 즉 사업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바로 이 비즈니스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계약을 의미를 하겠죠. 프로젝트 중에서 보면은요, 직접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고객과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 계약 내용 자체, 즉 협약 자체가 바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고, 계약서 자체가 프로젝트로 공식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헌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기업 환경 요인이라든지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들이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서는요, 크게 보면은 도구 및 기법이 이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 판단,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핵심 전문가 그룹 인터뷰에 의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및 팀 기술, 그래서 갈등 관리, 촉진, 회의 관리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회의, 즉 우리가 플래닝 미팅과 같은 또는 킥오프 미팅과 같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아웃풋, 이 산출물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아웃풋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 분야,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4.2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이 적극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 승인된 것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헌장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유형이라든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라는 개괄적인 설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복잡성,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수준의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 헌장에 들어있는 개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즉 상위 수준의 정보를 보고서 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개발할 때 관리 수준이나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헌장을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복잡한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상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수준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 방법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 헌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할지, 어떤 관리 수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4.7에서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끝내든지 또는 프로젝트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끝날 때 우리는 종료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프로젝트 헌장이 과연 왜 필요하냐가 하는 문제예요. 이때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즉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준을 판단하는데 이 프로젝트 또는 단계에 대한 종류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는지, 우리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료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공 기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 그 요구사항들, 승인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들 중에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승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승인 요구사항들은 누구누구라는 승인권자에 의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승인을 받고 승인권자로부터 최종적으로 그 완료됐음, 즉 프로젝트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승인 요구사항이 헌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을 참고해서 이 4.7이라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라는 프로세스를 이 헌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2에 보면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프로세스에서도 프로젝트 헌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구사항 수집에서는 왜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 프로젝트 헌장에는 실제 높은 수준의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들 자체를 어디다 반영하느냐, 즉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데다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요구사항을 같이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물론 범위관리에서 프로젝트를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는 여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들을 여러 경로나 여러 내용들을 모두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헌장에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수집이 되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냐면 범위 정의, 즉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 기술서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작성하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범위 정의 프로세스인데요. 이 범위 정의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이 범위 기술서에는 높은 수준의, 즉 상위 수준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프로젝트 설명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결과물, 즉 제품은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제품에 대한 특성도 이 범위기술서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이 프로젝트 결과물이 완성으로 된 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인된 요구사항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완성됐음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모두 이 범위기술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통사항이 있고요. 우선 특별한 부분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13.2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 그랬는데요. 과연 이 프로젝트 헌장이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에 왜 필요하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준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헌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되어 있는데 과연 그 목적이나 목표 성공 기준이 높으냐 낮으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참여 정도를 어느 정도 참여시키고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 전에 우리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룹 중에서 보면 착수 프로세스 그룹에서는 뭘 하냐면은 첫 번째가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 때 이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목록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고 또 그들이 어떤 책임을 갖는지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 헌장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누구고 주요 부분의 멤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일부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명단을 이 프로젝트 헌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범위관리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일정관리계획 수립, 원가관리계획 수립, 품질관리계획 수립, 자원관리계획 수립, 의사소통관리계획 수립,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조달관리계획 수립.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각 지식 분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표적으로 일정이나 원가,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계획, 즉 그런 지식 분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명시되는 것을 우리는 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연 이런 관리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 헌장 자체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프로젝트 헌장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목적이 뭐고 그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주요 가정 및 제약,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게 뭔지에 대한 높은 수준, 즉 상위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결국은 이게 바로 뭘 뜻하면 관리 수준 자체를 우리가 상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간략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관리하는 방법을 어떤 접근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 프로젝트 헌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는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 PM을 임명하면서 PM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층 또는 스폰서가 프로젝트를 승인해주는 문서를 발행하는 프로세스. 그걸 우리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죠.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입니다. 프로젝트가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PM에 의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PM에 의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라고 표현하고 그 산출물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계획서, 뭐 일정 계획, 원가 계획, 품질 계획, 범위 계획, 의사소통 계획, 리스크 계획, 각종 계획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준비해 가지고 통합해서 즉 모아서 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취합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여기서는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부 계획을 취합해서 통합하는 그러한 통합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작업의 기준과 작업의 수행 방식을 정의하는 종합적인 문서가 바로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물론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동안에 한 번 수행되든지 아니면 미리 정해진 시점에 수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서들이 참고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고돼야 될 문서들은 우리 인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로 한 부분들은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의 프로젝트 차터, 즉 프로젝트 헌장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승인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나 경영층으로부터 PM에게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런 내용으로 수행해라 라고 승인을 해주면서 일종의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문서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당연히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문서죠. 여기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경영층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복잡한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즉 상위 수준의 정보들이 프로젝트 헌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검토해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에서 보면 우리는 프로젝트 분야가 지식 분야가 뭐 10개의 지식 분야가 있죠. 그래서 물론 통합 관리,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의사소통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리스크 관리, 조달 관리 뭐 이렇게 우리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총 10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통합관리 외에 9개의 지식 분야가 있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이 다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겠죠. 즉 임의의 기준선 또는 구성 요소 계획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위 계획, 범위 기준선 또는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계획, 확정된 계획으로서 우리 기준선이 있겠고요. 기타 범위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원가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의사소통관리계획 등등 이런 각종 관리계획들과 같은 구성 요소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들을 모아서 즉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통합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프로세스 산출물, 즉 각 지식 분야별로 나오는 각종 계획서들을 참고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실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각종 계획을 통합 조정을 해서 완성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자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획, 실행, 통제, 종료를 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는 거죠. 즉 프로젝트를 어떻게 각각의 분야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종료할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다가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데요.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각각의 작업들을 실제 지휘, 다른 말로 우리 지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승인된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 작업과 각각의 인도물들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내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각각의 데이터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는 당연히 실행으로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은 작업 성과 데이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작업 성과 데이터고요. 그 밖에는 이제 실행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인도물이죠. 인도물. 각각의 실행을 통해서 나오는 딜리버러블 인도물들이 있겠고요. 또 실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또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변경 요청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웃풋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들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 지시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프로세스니까 당연히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계획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문서에는 변경사항 기록부, 교훈관리대장, 마일스톤 목록, 프로젝트 의사소통, 프로젝트 일정,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리스크 관리대장, 리스크 보고서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은 사실 각종 프로젝트의 현황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에 연결시킬 정보들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금 프로젝트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프로젝트 현황을 알아야 되겠고 그 현황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 즉 프로젝트 현황을 실행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보들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변경 통지를 통해서 나오는 승인된 변경 요청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은 통합 변경 통지에서 이걸 승인 또는 기각을 하게 되는데 승인된 변경 요청, 즉 이렇게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변경 사항을 다시 뭘 해야 돼요? 실행에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 변경 사항을 인풋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이제 기업 환경 요인이라든지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각종 실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정보들이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기본적인 raw 데이터 그래서 직접적인 그러한 성과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접 수집한 데이터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 중에서도 통제 프로세스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다 뭐예요?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죠. 이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인데 각 지식 분야별로 통제 프로세스에 이 작업 성과 데이터가 쓰이게 되는 거고, 이 각각의 통제 프로세스들을 거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작업 성과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 성과 정보는 어디로 가요? 우리 통합관리에서 4.5에 해당되는 작업 감시 및 통제가 있어요.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작업 성과 보고서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머릿속에 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이해할 때 실행 프로세스 그룹인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는 뭐가 나온다? 작업 성과 데이터가 나온다. 이 작업 성과 데이터는 각종 통제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쓰이고 이 각각의 통제 프로세스들에서 나오는 결과는 작업 성과에 든 데이터가 뭐가 돼요?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는 다시 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통합관리의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정보 내용을 뭔가 문서로 작성 또는 우리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나의 보고서로 완성이 돼서 배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에 내용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실행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인도물이 나오죠. 딜리버러블이라는 뭔가 실행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물은 프로젝트 관리, 지식 관리, 즉 우리 다음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지식 관리 프로세스로 가가지고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교훈 관리 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효율성이 좋았고 이런 인도물들을 만드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미래 프로젝트나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 후반에 이 이후에 하나의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인도물은 이제 품질 통제로 가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도물이 품질 통제를 거치게 되면은 우리 품질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검증된 인도물이 됩니다. 검증된 인도물도 품질 통제를 통해서 검사가 되면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검증된 인도물이 되죠. 그러면 이 검증된 인도물은 우리 범위관리 5.5에 보면은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 범위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인도물들을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는데, 이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에서는 품질 통제를 거친 검증된 인도물들이 인풋이 되고, 그래서 범위 확인이 되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수용된 인도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용된 인도물. 그래서 검증된 인도물은 우리 영어로 verify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수용된 인도물은 accepted deliverable, 수용된 인도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품질로도 우리가 검증이 됐고, 범위라는 측면, 즉 범위 확인이라는 측면을 거쳐서 우리 범위로서도 확인이 되면 우리는 수용된 인도물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검증과 오케이, accept된 인도물 자체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4.7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나 단계에 대한 종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프로젝트를 종료를 할 때 이러이러한 딜리버러블 품질로도 범위로도 우리는 확인되고 검증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 확인을 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또는 방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변경 요청이 발생되죠. 그래서 모든 변경 요청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요청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당연히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변경 요청은 꼭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변경 요청 또 다른 데서 발생된 변경 요청 모아서 그게 승인이 되면은 다시 승인된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요청도 다시 통합 변경 통지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실행을 하다 보면은 각종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내용이 우리 실행에 맞춰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 동안 나오는 각종 내용들, 활동 목록, 그 다음에 발생되는 각종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사항 기록부, 교훈관리대장, 이 발생되면서 즉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각종 내용들을 관련 프로젝트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문서들을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뭐 물론 조직 프로세스 자산 같은 경우 실제 실행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우리 참고했던 인풋에서 참고했던 그러한 조직 프로세스 자산도 또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그 통합 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지식 관리입니다. 지식을 관리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상상이 가면서도 또 뭘 하는 게 지식 관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프로젝트 동안에 우리가 발생했던 각종 정보나 교훈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록 보존해 뒀다가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 지금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이후에도 우리가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수행 조직에 참고할 수 있는, 즉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과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 동안에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을 잘 만들고 보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데 그런 일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에 갖고 있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또는 이전 프로젝트나 이전 조직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우리 프로젝트 결과를 산출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향후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겠는데요. 이러한 지식 관리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는 지식 관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프로젝트 교훈 관리 대장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했더니 효과적이었다 또는 효율적이었다 이거 문제였다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교훈 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발생했던 각종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뭘 해야 돼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내용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죠. 최신화 시켜줘야 되겠고요. 특히 미래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즉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실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됐거나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지식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 즉 인도물에 그게 포함됐거나 또는 프로세스 절차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갖고 기록해두면은 미래의 프로젝트나 다음 단계 프로젝트에서의 다음 단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각종 우리 지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풋 사항을 보도록 하겠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프로젝트의 플랜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뭐든지 우리가 지식 관리를 하든 뭘 하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과 절차, 기준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종료하는 모든 방법을 여기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프로젝트 실행, 즉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그것들을 비교를 하고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이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시 다음을 위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계획 대비 나온 결과에 대한 것들을 참고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훈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훈관리대장은 실제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에 이 프로세스를 수행한 거죠. 물론 프로젝트 아주 초기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교훈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즉 그때까지는 교훈사항들이라는 게 정리된 게 그때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그때 나오는 각종 교훈사항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식관리를 쭉 지금까지 그나마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의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관리한다는 방법 자체에 대한 교훈을 또 우리는 즉 지식관리 차원에서의 실무 교훈을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훈관리대장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관리 방법에다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팀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팀 배정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팀에다가 어떤 업무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배정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배정됐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각각의 사람 또는 업무에 대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무에는 이런 역량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역량과 경험에 대한 종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보를 정리할 때 필요로 한 지식 중에서 혹시 이런 역량이나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누락 가능한 지식 정보들을 없도록 참고하는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원분류 체계입니다. 자원분류 체계라는 것 자체는 우리 Resource Breakdown Structure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의 종류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젝트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 인적 자원에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코스트 엔지니어 있고 또는 분석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물적 자원에는 자재, 장비, 장비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장비 그래서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분류 체계를 보면 특히 사람에 대한 자원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은 즉 그룹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팀이라는 그룹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그런 지식을 파악할 때 누락되고 없는 그런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앞에서 나왔던 어떤 역량, 경험 또 팀별로 필요로 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식관리 차원에서 빠짐없이 우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고자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끝에 부분은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그랬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명단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각각 함께 명단과 함께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대한 것들, 또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 명단과 함께 파악이 된 내용을 우리는 관리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참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보유 지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이 보유 지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이렇게 교훈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계획서 업데이트라든지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업데이트 하는데 같이 참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합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그 프로세스들은 이제 실행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부터는 말 그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라 그러면 특히 그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통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컨트롤이죠. 이 통제라는 개념은 이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다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은 다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죠. 통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좁은 의미의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좁은 의미의 관리. 즉, 뭘 관리한다라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 통제한다라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적을 알아야 되겠죠. 실적.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갖고 만약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조치를 해야지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시정조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변경이 요청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요청이라는 거에는 시정조치, 예방활동 또는 결함수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통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서에 정의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추적하고 프로젝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추적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성과에 대한 문제들, 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원감이 일정화된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향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에서 이 정보 흐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하고 툴스 앤 테크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계획, 즉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갖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뭔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 요청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획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만 계획이 아니고 실제 여기 그 협약과 같은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건데, 그것을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때 이제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과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프로젝트 문서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 이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든지, 또는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를 식별한다든지, 아니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 우리 참고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 실행 프로세스 그룹인 4.3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감시 및 통제, 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감시 및 통제가 아니라 감시 및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4.3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프로세스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면 작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업 성과 데이터. 근데 이 작업 성과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각종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각종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성과 정보는 이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뭘로 나오냐, 아웃풋이 작업 성과 보고서로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변경 요청을 하는 거고,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된다.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된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성과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서 작업 성과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데이터들은 바로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에 각각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으로부터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고, 이 작업 성과 정보는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작업 성과 보고서로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 성과 보고서는 과연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보죠. 물론 여기 통합 변경 통제 수행에 쓰이는 작업 성과 보고서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자원의 가용성이라든지 일정이나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또 통합적인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획득 가치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작업 성과 보고서인데요. 우리 여기서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거 변경시켜 줄까 말까, 변경을 승인할까 말까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계획 대비 실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으로서 우리 이런 작업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봐갖고,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빨리 변경시켜줘야 겠다.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아니면 이건 기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성과 보고서가 또 팀 관리도 쓰이는데, 팀 관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 자원 관리에서 소위 말하는 일정 원가 품질 통제에 대한 확인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즉 팀 관리라는 것 자체는 팀 개발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정과 보상 시스템, 즉 인정과 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봐갖고 표창하거나 포상하는 그런 것을 바로 팀 관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작업 성과를 보고서 보고를 통해서 개인이나 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의사소통 관리는 흔하게 얘기를 하는 이 작업성과 보고서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를 나타내는 획득가치 정보라든지 프로젝트 추세라든지 또는 예측,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상황,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작업성과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배포가 되는 거죠. 배포. 그래서 우리 정보 배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작업성과 보고서는 리스크 감시에 쓰인다 그러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통합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획득가치 정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든지 아니면 예측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 감시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는 거, 또 이전 단계에서 리스크가 식별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 대응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 관련 리스크를 감시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즉 만약에 이 작업성과 보고서를 보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이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별로다, 좋지 않다 그런 건 뭘 뜻하느냐? 바로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나쁘다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또 발생할지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는데 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세스는 4.6에 해당되죠. 통합변경 통제 수행 그랬습니다. 통합변경 통제 수행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속하는데요. 프로젝트는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변경 요청을 프로젝트 작업 감시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변경 요청을 검토해서 변경해 줄 것인지 말일 것인지, 즉 변경 사항을 승인을 하고 인도물이나 또는 프로세스 자산, 또 프로젝트 문서나 프로젝트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변경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소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목표나 프로젝트 목표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맘대로 변경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서화된 그 변경 사항을 통합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여기저기 배포를 한다든지 또 공유를 함으로써 또 다른 분야의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통합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는 그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변경 요청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그것을 승인해주는 승인된 변경 요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기각된 변경 요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경 요청의 내역으로 나중에 기록할 뿐이지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웃풋은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각종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같은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보고서를 보고서는 이거 변경시켜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변경 요청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경 요청이라는 것 자체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프로세스에서부터 변경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종 계획이나 실행이나 통제와 관련된 여러 프로세스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앞서 나왔던 작업 감시 및 통제의 변경 요청에서도 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서도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풋에서는 당연히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측면 말고 나머지 문서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형상 관리 계획서와 변경 관리 계획서는요, 우리가 변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절차나 방법, 지침, 또
또 이런 변경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각종 기준선들이 실제 기준이죠. 말 그대로 기준선, 즉 계획되는 기준이 되는 계획, 기준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계획이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경될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도 기준이 되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이제 산정 기준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일정이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됐다라는 산정 근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나 예산이나 자원이 변경되면은 뭔가 영향을 주는데 산정 방법에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한 계산 방법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하면은 각종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또 요구사항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변경 영향을 평가할 때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도 필요하겠고요. 또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는지, 또는 현재 리스크를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수락을 해야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보고서도 참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을 통해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나오는데요. 이 승인된 변경 요청은 다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실행 프로세스에다가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다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승인된 변경 요청은 품질 통제에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품질 관련되는 건 뭐냐면은 결함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결함. 즉 제품에 대한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함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승인된 결함 수정 또는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품질 통제에서 반영을 하고, 품질 통제에서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이 승인된 결함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시험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인된 변경 요청은 조달 통제에 쓰이는데요. 여기서 승인된 변경이라는 어떤 변경이냐면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의미를 합니다.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데, 계약에 대한 승인된 변경 요청은 나중에 우리가 조달 통제에서는 뭘 하냐면 조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행하기 전에 조달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화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행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필요로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그랬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당연히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뿐만 아니라 단계에 대한 종료도 다루게 되는 거고요. 또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계약사항에 대한 종료까지 모두 다루는 그런 그 프로젝트 단계 또는 계약에 속한 모든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세스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프로젝트 끝에 종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 단계에 대한 종료들도 같이 그 활동들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나 단계에 대한 그동안 발생했던 정보를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된 작업을 그때 프로젝트나 또는 그 단계에 계획된 작업들이 다 완료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작업이 가능하도록 팀을 이제 해산하는 이런 일을 여기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동안에 한 번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 프로세스는 미리 정해진 시점에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또는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인계하는 일이 있겠고요. 또 각종 문서를 정리하고 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문서를 업데이트해서 교훈 관리에 대해 기록하는 일, 또 우리 파이널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최종 보고서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죠. 그 다음에 각종
각종 정보들을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다가 업데이트 시켜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우선 이제 프로젝트 차터가 이제 계획이 되겠죠. 최초 계획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준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라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누가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권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가 종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 기타 문서들은 프로젝트나 또는 단계주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황, 상황 또는 프로젝트나 단계에 대한 결과 또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료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협약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프로젝트나 단계 또는 계약 사항을 모두 종료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들을 우리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도 인풋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비즈니스 문서에서 우리 비즈니스 케이스나 편입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예상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이 프로젝트는 충족했느냐 하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성공 여부, 또 편익이 계획대로 이 프로젝트에서 계획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는 그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문서들이 또 인풋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인풋에 보면은요, 여기 뭐 계약서 보면은 각종 조달 문서 있죠. 그러니까 조달 관리 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약 변경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했던 지불 기록이라든지 또는 조달한 내용들에 대한 검사 결과라든지 조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또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용된 인도물.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합관리 4.3은 프로젝트 작업 지시및 관리가 있었죠. 지시및 관리. 지시및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인도물이라 그랬어요. 인도물. 근데 이 인도물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8.3에 해당되는 품질 통제. 품질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죠. 품질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 인도물이 뭐가 되면 검증된 인도물이 됩니다. 검증된 인도물. 즉 품질 수준을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 거죠. 그 품질 수준 달성 여부가 검증된 이 인도물은 범위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억셉트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통제를 통해서는 나오는 건 뭐예요? 제대로 품질 수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걸 확인한 거고, 범위 확인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최종 그 인도물이다라는 것을 accept, 인수 확인, 수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종 수용된 인도물들이 바로 우리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인계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